안녕하세요. 배종공자 타이틀 떼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민규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의 들으시느라 피곤하셨죠? 이번엔 좀 길 수도 있어요. 한번 스트레칭 해볼까요? 기지 한번 펴시고 눈을 감고 눈동자를 시계 방향으로 굴러봐요. 자, 준비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발표 대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이번 발표의 주제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추상화, 상대주의, 합리주의,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피드백, 기록, 디버깅, 표준과 규격, 영어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할게요.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 또한 경영학과를 졸업한 비전공자입니다. 처음에 국배학원 수료 후 공공 SI 회사에서 개발자업을 시작했고 지금은 서비스 회사인 헤렌이라는 회사에서 6년차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장인을 꿈꾸는 개발자입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회사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앞으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약, 매출, 고객, 제품, 직원과 같은 관리 기능이 있고요. 네이버 예약 연동, 문자, 카카오 알림톡 발송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샵주라는 분은 CRM을 사용하시는 실제 저희 공비서를 쓰시는 고객분이고요. 고객은 샵주분들이 관리하고 싶은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오토 서비스로 고객분들이 실제로 뷰티샵을 예약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서비스인 공비서 예약이라는 것도 있고 샵주분들이 제품을 소싱할 수 있는 공비서 스토어도 있습니다. 이 발표는 개발 경험이 조금 있는 비전공 주니어 개발자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니어 때 잘 알았으면 더 빨리 잘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준비해 봤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발표는 다른 연사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럼 이번 발표 주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비전공자라는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면접에서 왜 비전공자인데 개발자 하셨어요? 비전공자 치곤 비전공자이니까 이런 말들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전공 상관없이 개발 좋아하는 개발자이고 훌륭한 개발자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비전공자 타이틀을 떼고 개발자, 그 중에서도 훌륭한 개발자가 되기 위해 알면 좋을 9가지 관점을 준비해 봤어요. 먼저 개발이라는 세계를 크게 보기 관점에서 추상화, 상대주의, 합리주의, 문제 해결 능력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함께 잘하기 관점에서 자기개발, 피드백, 기록이 있고요. 실력 높이기 관점에서 디버깅, 표준과 규격, 영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주로 개발 관점, 협력 관점에서 제가 겪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추상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추상화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UML을 개발한 그레디부치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전체 역사는 추상화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추상화라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추상화 그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라 어려워요. 구체화하는 여러 기법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소통을 위한 추상화입니다. 추상화가 중요한 이유는 복잡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높은 수준의 추상화는 단순해지고 단순한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개발자분들은 컴퓨터와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분석하겠죠. 그 과정에서 추상화 기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발자는 유지보수하기 쉬운 코드, 클린 코드, 읽기 쉬운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림톡을 개발했던 사례를 좀 더 소개해 볼게요. 알림톡 개발은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자동 문자 기능을 개선하고 고객에게 자동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는 것을 신규로 구현하고 문자, 알림톡 통틀어서 자동 알림이라는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자동 알림 유형은 예약, 정액권, 티켓 등이 있고 각각의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 요구사항을 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을 좀 더 구체화해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겠지요. 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과정에서 실제 구현해야 할 구조들이 잘 이해가 될 거고 개발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물로 동료 개발자와 소통하면서 업무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문제 영역을 추상화해서 모델링하여 단순히 표현하고 구현해야 할 코드를 추상화해 설계하는 이 과정이 없이 개발하게 된다면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협력 관점에서 생각해 볼게요. 앞에 말했던 요구사항을
A 개발자 하나 개발하고 B 개발자가 하나 개발하고 공통 추상화 영역을 A, B 개발자가 함께 개발한다고 볼게요. 추상화 결과물인 설계문서가 없이 개발한다면 문제에 대한 내용은 각자의 머릿속에만 서로 이해한 방식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소통이 되지 않고 공통된 영역에 대한 개발이 어렵고 각자 맡은 부분만 각자의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겠죠. 이 결과는 추후 유지 보수하기 어려운 결과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반대로 추상화 결과물이 있다면 문제에 대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서로 똑같이 이해합니다. 소통이 잘 될 거고 공통 영역에 대해서 함께 개발이 가능할 거예요. 이 결과물은 추후 유지 보수하기 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추상화는 중요합니다. 다음은 상대주의, 합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상대주의란 경험과 문화 등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에 따라 가치 판단 또는 진실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사상입니다. 합리주의는 이성을 지식의 제일 근원으로 보는 사상이에요. 이 두 가지 관점은 중요한 이유는 정확하고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철학적 사고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예시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 개발을 할 때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 개발자가 있고 서로 API를 두고 통신을 할 겁니다. 이때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에서 브라우저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프론트 개발자는 백엔드로 어떤 식으로 요청을 보내면 좋은지 크게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서로 함께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획, 약속한 API 통신 방법을 바탕으로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API를 설계하면 어떨까요? 백엔드 개발자는 프론트 개발자분이 화면을 쉽게 그리려면 어떤 응답 구조가 좋을까 생각해 볼 수 있고, 프론트 개발자는 백엔드 개발자분이 DB에 저장하기 쉬운 JSON 구조로 요청을 보내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상대주의와 합리주의에 대해서 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공비서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개선했던 사례인데요. 실제 디자인된 결과물을 하나하나씩 캡처해서 프론트 개발자분들이 호출해야 될 API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서로 호출해야 되는지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고요. 이 다이어그램 안에 각각의 예외사항들이 있을 거고 예외사항에서 어떤 식으로 뷰에 표시되어야 될지 에러 코드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론트 개발자분이 좀 더 개발하기 쉽게 정리한 문서를 토대로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문제 해결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를 검색해 보면 이와 같아요. 업무 수행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해 그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히 해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럼 개발자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업무라는 단어를 개발로 바꿔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발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개발이라는 데 설명해 드리면 코딩,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코딩은 데이터나 정보를 코드로 바꾸는 행위고,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로 프로그램 설계, 코딩, 실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시장의 니즈를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행위이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전반을 다루어 공학을 적용하는 행위입니다. 즉, 개발이란 요구사항을 추적 및 분석하여 소프트웨어 공학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가요? 이것은 개발자의 문제 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이에요. 개발자가 필요한 것은 디지털 전환 단계에 있는데요. 전산화,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이 있습니다. 전산화는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화하는 단계고요. 디지털화는 전산화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작업 방식을 개선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은 시장의 니즈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뒤로 갈수록 혁신적이고 파괴적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넷플릭스, 배달의민족,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흐름상에서 시장의 니즈를 구현할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고객 시장에서 요구사항이 도출되고 전문가 또는 기획자가 이 요구사항들을 정리하고 기획해서 개발자한테 요구사항을 전달할 겁니다. 개발자는 전달받은 요구사항을 마지막으로 분석해서 컴퓨터에 실행시킬 거예요. 컴퓨터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개발자가 작성한 대로 실행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단계인 개발자가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개발자 역할이 중요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요구사항을 잘 구현할 수 있는데요. 제가 통합형 개발했던 사례를 설명드려 볼게요.
앞에 말씀드렸던 공비서 스토어에 공비서로 로그인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던 사례입니다. 공비서 스토어는 외주사가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외주사 협력 과정에서 많은 요구사항이 전달하는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비서 팀 내에서 저희 기획자가 개발자한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저희 개발자가 외주사가 해줘야 될 라는 일들을 정리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 개발자가 기획자한테 전달하고 우리 PO는 외주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요청을 전달하고요. 외주사 고객센터는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내부 개발자한테 전달을 하겠죠. 반대로 외주사 개발자는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또 필요한 내용을 다시 재확인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앞서의 단계들을 그대로 반대로 거쳐서 또 요구사항을 전달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될 거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는 시작을 위해서 소통 단계에서만 많은 일정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외주사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 몇 가지 안들,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연동 방법들을 상세하게 문서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전달한 후에는 실제로 프로젝트 속도가 올라가면서 일정 내에 잘 맞출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주로 하는 IT 산업에서는 고려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말로 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추상화해 그림으로 단순히 표현했고 상대주의적으로 상대 개발자가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었고 합리주의적으로 상세한 요구사항을 문서를 만들어 정확하게 일처리 되도록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사고를 기반으로 하면 충분히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문제 해결 능력도 중요하지만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개발 실력이 중요하겠죠. 비전공자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비전공자 개발자의 도전기라는 인터뷰 기사이더라고요. 이 기사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찝어보면은 다만 공부하기 싫어하면 개발자를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 자기 실력에 회의를 갖고 자의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어울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일이구나 싶어요. 이 기사에 대해서 파이썬으로 워드 카운트를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공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보이더라고요. 고민, 코딩, 실력 이런 거 눈에 띄네요. 그만큼 개발자에게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식의 공부를 떠나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는지 저는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우당탕탕 하속 곡선이라는 그래프인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발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되게 재밌어 보여서 좀 해봤고 잘 됐고 그 다음에 학원이나 부트캠프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겠죠. 뭔가 잘 모르겠고 아리송하고 하지만 꾸준히 해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어엿한 주니어 개발자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개발 세계에 들어오면은 생각지도 못한 학원에서 배우지 못한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해야 될 게 많고 압박감도 심해지면서 자괴감이 들고 포기하고 실력이 정체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개발은 복리라고 생각해요. 단리보다 복리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복리식은 이와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이익 S를 높이는 거예요. P는 1이라고 가정했을 때 투자 기간인 N, 이자율인 I를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N은 간단해요.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럼 I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몰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칙센트 미하르는 심리학자는 몰입 이론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과제 수준이 자기와 비슷할 경우에 몰입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반대로 과제 수준이 자기 실력보다 높을 경우에는 불안 영역에 있고 나의 실력이 과제 수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지루함 영역에 있습니다. 이때 일시적인 노력을 통해 몰입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불안하면은 실력을 높여서 몰입을 해야 하고요. 전문가나 동료의 도움을 얻거나 좋은 도구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지루하면 실력을 낮춰봅니다. 일반적인 습관을 벗어나 개발해 보는 거예요. 불안을 벗어나는 또 다른 방법은 난이도를 낮춰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만들어 보는 거죠. 반대로 지루할 경우에 난이도를 높여서
자의적으로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패턴이나 리팩토링, 자동화 같은 도구를 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을 쓰던 간에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향으로 몰입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피드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몰입을 위한 4가지 방향 사이에서 균형을 알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한 방향으로만 가다 보면 몰입 영역을 벗어나는데요. 몰입 이론에서 각 단계에서 취해야 할 행동 전략이 있었죠. 그리고 그 균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을 반복적으로 피드백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난이도 낮추기로 몰입에 들어갔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 지루함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난이도를 의도적으로 높여봤는데 너무 높아져서 불안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처럼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해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셀프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몰입 영역이 있으려고 했던 제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알림톡 개발에서 백단 구성을 메시지 큐와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을 활용한 컨슈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처음 해보는 거라 불안했죠. 그래서 실력 높이기 관점으로 클라우드 관련 책과 강의를 듣고 SQS와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 공식 문서를 정독했어요. 점차 개발을 하면서 잘 정착이 되었고 지루함 영역으로 이동했죠. 이때 난이도 높이기 관점으로 테라폼을 도입해서 코드로 인프라 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만 다른 똑같은 인프라를 구성했기 때문에 코드로 관리하면 반복 작업을 줄이고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계속 몰입 영역이 있으려고 하다 보니 프로젝트 전체에서 즐겁게 개발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피드백의 중요한 또 하나 이유는 바로 협력의 피드백 관점입니다. 지금은 뷰카 시대라고 해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뛰어난 상황 속에서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협력이 중요한데요. 협력을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협력의 피드백입니다. 진정성, 신뢰, 피드백 수용성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해요. 협력의 피드백 키워드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진정성은 겉과 속이 같은 것을 말해요. 좋은 예로는 속으로는 쟤는 이 부분이 부족하니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말을 해봅니다. 반면 나쁜 경우에 속으로는 어휴 얘는 이런 것도 못하네 하면 속으로 생각하지만 예의를 차리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말을 해봐요. 겉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속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좋은 예처럼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피드백 수용성이 중요한데요. 피드백 수용성은 피드백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신뢰가 낮다면 피드백 수용성이 낮아요. 피드백 수용성이 낮다면 네가 뭔데? 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결국 진정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고 피드백을 해야 서로 잘 받아들이면서 협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은 코드 리뷰 사례가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찾아온 7년 경력 마케터 출신 배정고자 신입 개발자가 있었어요. 이 개발자분이 작은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됐는데요. 그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죠. 아, 나도 비전공자 출신으로 참 어려웠는데 잘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저도 비전공자라서 어려웠어요.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라고 항상 말했죠. 그래서 이 일감을 진행하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때마다 진정성 있게 답변을 해주면서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해요. 그 후 PR이 올라왔는데 코드 리뷰를 하면서 항상 제 리뷰를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정말 좋았는지 코드 리뷰하면서 배웠던 점, 느낀 점들을 회사 블로그에 올리셨어요. 저도 보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기록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잘 하려면 기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을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할 거예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코딩을 하고 에러가 발생하겠죠.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 디버깅을 하고 결국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처음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지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서 반복되겠죠. 결국 피드백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록할 거리가 생깁니다. 아래의 개발 과정에서 기술 블로그에 작성할 이야기가 있겠죠.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잘한 점, 문제점, 개선점, 배운 점들을 회고하는 시간을 갖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결과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기획을 도출하는 과정도 기록하면 좋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 자산이 되고 노하우가 되고요. 여러분도 검색하다 보면 느끼시는 좋은 회사 기술 블로그, 개인 블로그 글들이 있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 홍보도 될 수 있고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PR이 되면서 매력적인 지원자,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에 했던 기록 과정을 보시면은 저희 헬엔에서는 앞에 과정과 같이 2주간의 스프린트가 지나면은 스프린트 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잘한 점, 개선할 점, 문제점들을 해고로 기록을 하고요. 또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웠던 점들을 헬엔 기술 블로그에 올립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지식이 되고 노하우가 되고 자산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은 디버깅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개발하실 때 디버깅을 가장 어려워하실 거예요. 이때 이 디버깅 의사결정 순서도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복잡하죠? 밑에 참고한 원본을 제가 한글로 풀어서 그려봤어요. 지금 당장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에러 로그부터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 범위부터 차근히 한 단계씩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기 어려우면 너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회사 동료, 사수, 테크리더, 아니면 외부 커뮤니티나 QA 게시판, 스택 오버플로 같은 데도 있겠죠. 디버깅 후에는 꼭 테스트를 작성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행여라도 다시 발생해도 쉽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디버깅 의사결정 트리는 나중에 발표자로 공유되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단순히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내 실력을 높이는 디버깅 과정이 되면 좋아요. 지금 보시는 애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JPA로 테스트를 돌려보는 사례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에러 로그가 JPA 쿼리 팩토리 빈을 찾을 수 없어 애플리케이션을 시작 못한다는 에러예요. 저 에러 로그를 구글에 검색해서 바로 보이는 블로그 글을 가져와 봤어요. 데이터 JPA 테스트는 최소한의 빈 설정이 있기 때문에 JPA 쿼리 팩토리 빈을 테스트용으로 따로 등록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면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비슷한 에러가 나거나 또 디버깅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안 되었는지 호기심을 가지고 직접적인 원인과 핵심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오른쪽에 스프링부트 공식 문서에서 데이터 JPA 테스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문서를 시작으로 알아가야 할 게 여러 가지가 또 생길 거예요. 그런 호기심들을 타고 가면서 핵심을 이해하면 나중에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할 여지도 줄어들 거예요. 네, 이번엔 표준과 규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표준이란 표준화의 합리적 기준을 말하고요. 표준화는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의 상태로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한다고 해요. 맥락에 따라 강제성, 규칙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웹표준, ECMS 스크립트, JPA 등이 있어요. 규격은 표준 구현체의 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ECMS 스크립트를 구현한 크롬 V8 엔진 사양이 있겠죠. JPA 표준을 구현한 하이버네이트 사양도 있겠네요. 표준과 규격에 대한 정의보다 공신력과 기준이 중요합니다. 사용하는 도구, 언어, 산업기술 등에서 항상 공신력 있는 기준을 참고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웹 개발을 하다 보면 HTTP에 대해 많이 듣잖아요. 이 프로토콜에 대한 메서드, 상태, 쿠키, 세션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올 텐데 다 RFC 9110 규격에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이것저것 찾아보실 필요 없어요. 또 스프링부트에 대한 내용도 공식 문서에 꽤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언어별 스펙이나 라이브러리들 사용할 때 공식 문서, 표준 규격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표준과 규격을 활용한 코드 리뷰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어느 날 코드 리뷰에 JPA Embeddable Annotation이 빠져있는 코드가 올라왔어요. 제가 필수인데 빠졌다고 리뷰를 하니까 올리신 분이 다른 블로그 글을 찾아보시고 둘 중 하나는 생략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JPA 스펙 문서와 하이버네이트 공식 문서를 근거로 필수인 부분은 이거니까 추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략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사용할지 말지 논의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영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쉽게도 대부분 개발 관련 문서, 표준, 규격은 영어로 쓰여진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바 언어 규격, ECMS 스크립트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파이썬은 한글을 지원해 주네요. 그래서 영어 리딩은 꼭 잘 하시는 게 좋아요.
한글 지원해주는 것도 일부는 아직 미번역이에요. 간혹 한글 지원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부 문서는 아직 미번역 상태로 되어 있어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AWS 문서가 있을 거예요. 인프런, 패스트캠퍼스 등 국내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요새 잘 나오죠? 근데 혹시 유데미, 유다시티 같은 사이트를 아시나요? 유명한 글로벌 온라인 강의 사이트예요. 영어 리스닝 잘 하시면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요. 최근에는 한글 자막 영상도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 가장 힘들어하는 1위가 이름 짓기라고 하네요. 변수명, 메서드명, 클래스명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영역에 맞게, 맥락에 맞게, 컨벤션에 맞게 적으려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를 잘하면 아는 단어가 많을 테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네이밍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찐 개발자가 되는 방법 9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한 번 더 정리해볼까요? 추상화, 상대주의 합리주의, 문제 해결 능력, 자기개발 피드백, 기록, 디버깅, 표준과 규격, 영어 이렇게 9가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도전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